김준호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다.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오래된 마루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작고 아담한 주방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리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때는 미슐랭 스타를 꿈꾸던 촉망받는 셰프였지만 지금 그의 삶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 이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이곳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의 유일한 낙은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정성껏 요리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꺼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손질하고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점심에 먹을 도시락을 쌌다. 정성껏 만든 불고기와 갖가지 반찬들을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까지 담아 도시락통 뚜껑을 닫았다. 이것은 그의 점심이자 유일한 사치였다.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약 30분 정도가 흘렀을까.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놓여있던 그의 도시락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준호는 눈을 비볐다. 혹시 꿈을 꿨나? 아니면 자신이 어디 다른 곳에 두었나?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싱크대 서랍을 뒤졌다. 그러나 도시락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 이곳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전날 밤 준비해둔 식재료 일부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고양이나 쥐의 소행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시락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누구지?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집은 외딴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이웃도 거의 없었다. 도둑이라면 굳이 도시락통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돈이나 귀중품을 노리지 않고 음식만 가져간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어린아이의 장난일까 하지만 주변의 아이들이 살지도 않았다. 그는 찝찝한 기분으로 토스트 몇 조각을 대충 구워 먹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사라진 도시락이 더욱 생각났다. 그는 왠지 모를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오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범인을 잡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도시락통을 식탁 위에 놓는 대신 거실에서 부엌이 잘 보이는 곳에 숨어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부엌을 주시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5분, 10분, 15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전날 밤 자신이 잠결에 도시락을 옮겨놓고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부엌 창문이 스르륵 열렸다. 창문은 높지 않았지만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좁아 보였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크지 않은 덩치의 진돗개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개는 주변을 살피는 듯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이어 몸을 구겨 넣듯이 창문을 넘어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소리 없었다. 준호는 눈을 비볐다. 개개가 도시락을 훔쳐간다고 그는 어이가 없었다.
걔는 식탁 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녀석은 도시락통을 발견하고는 흥분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는 입으로 도시락통을 물더니 다시 창문을 통해 쏜살같이 밖으로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이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준호는 커튼 뒤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다. 걔가 도시락을 훔쳐갔다. 그는 황당함과 함께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보통의 개들은 음식을 훔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거나 냄새를 풀풀 풍기며 어설프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개는 달랐다. 마치 사람처럼 조용하고 능숙하게 도시락을 가져갔다. 게다가 도시락 통째로 가져갔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듯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저 개는 누구이며 왜 그의 도시락을 훔쳐가는 것일까? 단순히 개가 배가 고파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다. 그는 이 개를 쫓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개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도시락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도시락 안에 작은 GPS 추적기를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커튼 뒤에 숨어 개를 기다렸다. 오전 8시 30분, 어김없이 진돗개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녀석은 능숙하게 도시락을 물고 다시 창문을 통해 사라졌다. 잡았다 요놈. 준호는 피식 웃으며 서둘러 밖으로 나섰다. 그는 GPS 추적기가 표시하는 방향을 따라 녀석을 쫓았다. 녀석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준호는 개의 시야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개는 주택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버려진 공장 건물과 쓰러져가는 창고들 사이를 녀석은 거침없이 달렸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녀석의 뒤를 쫓았다. 녀석은 낡은 철문을 지나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끝에는 벽이 허물어지고 창문이 깨진 오래된 폐가 한 채가 보였다. 개는 망설임 없이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폐가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폐가는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폐가 안은 예상대로 낡고 더러웠다. 부서진 가구들과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개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간 거지? 준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폐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들려왔다. 방문은 낡고 문고리는 부서져 있었다. 준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방 한 구석, 낡은 이불 더미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라 있었다.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해지고 더러웠다. 아이는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전 준호의 도시락을 훔쳐갔던 그 진돗개가 웅크려 앉아 있었다. 걔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호와 손전등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옆에는 텅 빈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걔가 도시락을 훔쳐간 이유, 그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이 작은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강렬한 죄책감과 연민이 밀려왔다. 그는 그동안 이계를 단순히 귀찮은 도둑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준호의 손전등 불빛에 눈을 감고 몸을 더욱 웅크렸다. 걔는 준호에게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경고했다. 준호는 손전등을 내리고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개에 대한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홀로 고통받았을까.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눈동자로 준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걔는 여전히 준호를 경계했지만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한 듯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준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폐가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폐가에서 이 작은 아이와 걔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이들을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차올랐다. 그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폐가를 나섰다. 걔는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준호는 이 작은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듯했다. 이들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손길을 기꺼이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준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뜨거워졌다. 낡은 폐가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는 충직한 개의 모습은 그의 메마른 감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여전히 가늘게 떨고 있었고 걔는 묵묵히 그의 발치에서 그를 따랐다. 준호는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그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아이의 몸은 앙상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는 몸을 움찔거렸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걔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이를 향한 애틋함과 이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괜찮아. 아무도 해치지 않아. 준호는 걔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걔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다. 아이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녀석의 작은 손은 떨렸고 입게는 죽이 흘러내렸다. 걔는 아이가 먹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준호는 개의 밥그릇에도 따뜻한 죽을 담아주었다. 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가족 같았다. 식사를 마친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깊은 잠에 빠진 아이의 얼굴은 이제 조금 평화로워 보였다. 준호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낡고해진 인형이 꼭 쥐어 있었다. 인형은 아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을 것이다. 준호는 아이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3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일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준호만이 홀로 살아남았다. 그 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났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셰프라는 직업도 버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아이는 그의 메마른 심장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도 이처럼 홀로 남겨졌을까? 그 아이도 이처럼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을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여전히 준호를 경계했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준호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와 빵을 주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으며 개에게도 나눠주었다. 이름이 뭐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운. 혜운이 예쁜 이름이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나는 준호 삼촌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뭐니? 그는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백열이. 혜운이가 대답했다. 백열. 준호는 그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백열이라는 이름은 배고픈 결핍 또는 결핍된 배고픔을 의미하는 듯했다. 혹은 생존이나 극복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녀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케 하는 이름이었다. 준호는 혜운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어떻게 이곳에 혼자 오게 된 거야? 혜운이는 눈을 깜빡거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거나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그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봉인해둔 듯했다. 준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동안 혜운이와 백열이는 준호의 집에서 지냈다. 준호는 혜운이를 위해 따뜻한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백열이에게도 좋은 사료를 주고 매일 함께 산책을 했다. 혜운이는 준호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밝아졌다. 처음에는 준호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의 눈을 마주하고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백열이는 항상 혜운이의 곁을 지켰고 준호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준호는 혜운이의 과거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의 옷차림, 행동,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던 낡은 인형 등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 했다. 낡은 인형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손때가 묻어 있었고 인형의 한쪽 팔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혜. 아마도 인형의 주인이었던 아이의 이름일 것이다. 혜운이의 이름은 아니었다. 준호는 혜운이의 인형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인형의 옷깃에 작은 자수 조각이 박혀 있었다. 준호는 그 자수 문양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자신의 아내와 딸이 사망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딸의 소지품 중에 비슷한 문양의 손수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그 손수건은 딸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고 아내가 직접 술을 놓아 선물했던 것이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자신의 서랍을 뒤져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딸의 유품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아내가 수놓았던 손수건을 찾아냈다. 혜운이 인형의 자수문양과 딸의 손수건 자수문양은 놀랍도록 흡사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디자인에 약간의 변형만 가미된 듯했다. 마치 같은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자수문양은 아내의 친동생, 즉 처제가 운영하던 자수공방의 시그니처 문양이었다. 그의 처제는 아내의 죽음 이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홀연히 사라졌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혜운이와 처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혹시 혜운이는 그의 처제의 딸일까 하지만 처제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면 혜운이가 혹시 3년 전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태식에게 연락했다. 태식은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3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는 현재는 형사를 그만두고 작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태식아, 오랜만이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식은 놀란 듯 말했다. 웬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할 줄이야. 무슨 일인데? 준호는 혜운이와 백열이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혜운이 인형에서 발견된 자수문양과 자신의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태식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해졌다. 그 자수 문양이라면 나도 기억한다. 네 처제가 운영하던 공방의 특유한 디자인이었지. 설마 혜운이가 네 처제와 관련이 있다고?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 그리고 혜운이가 이토록 오랫동안 혼자 떠돌았다는 것도 이상해. 분명 누군가 그녀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준호는 말했다. 혜운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처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태식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준호의 처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3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다시 한번 들춰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혜운이와 백열이를 돌보며 태식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혜운이의 과거에는 분명 감춰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비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혜운이는 잠결에 신음소리를 냈다. 준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혜운이는 악몽을 꾸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아빠, 안 돼. 그 사람 무서워. 준호는 혜운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혜운이가 꼭 쥐고 있는 인형이었다. 인형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혜운이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혜운이의 곁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혜은이의 과거는 단순한 고아가 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 숨겨진 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호는 그 그림자를 파헤쳐 혜은이에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삶의 의미 또한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김준호의 집은 혜은이와 백열이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다. 메말랐던 공간에 아이의 웃음소리와 개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준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감정들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혜은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대결이는 항상 혜은이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고 가끔은 준호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내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며칠 후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 처제에 대한 정보와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데 혜은이가 내 처제랑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야. 혜은이는 내 처제의 딸이 맞아. 태식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처제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 왜 혜은이가 혼자 떠돌았던 거지? 내 처제는 어디에 있어? 준호는 다급하게 물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 처제. 김지영은 3년 전 네 아내와 딸이 사망한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함께 발견됐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원이 불분명해서 행방불명 처리되었고 병원 이송 후 실종자로 분류됐었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는 당시 김지영이 타고 있던 차량의 잔해도 발견됐어.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3년 전 그 끔찍한 사고, 그의 아내와 딸을 앗아간 그 사고의 처제 김지영도 연루되어 있었다니. 게다가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행방불명 처리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는 당시 사고의 가해자가 음주운전자였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다. 충격과 슬픔에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혜은이는 지영이가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거나 이미 낳은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고 직후 어떤 이유로든 버려졌거나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어. 태식은 말을 이었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재벌가 3세인 이정우였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지. 하지만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사고 직전 이정우의 차량을 뒤쫓던 또 다른 차량이 찍혀 있었다. 그 차량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건 단순한 우발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내 가족은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어.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3년 전 그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단순한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그의 처제 김지영이 있었고 이제 혜은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럼 그 다른 차량은 누구의 차였어? 범인은 누구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혀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영상을 분석 중이다. 그리고 이정우의 주변 인물들을 재조사하고 있어. 특히 이정우는 사고 직전 회사 내부 비리 폭로를 시도하려 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그 폭로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폭로 대체 무슨 비리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관련된 인물 중에 이정우의 사촌형이자 현재 그룹의 핵심 임원인 이성호라는 자가 있다. 그는 이정우와 회사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정우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이지. 이성호는 당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전력이 있어. 지금 이성호를 주목하고 있다. 준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았다. 자신의 가족과 혜은이의 부모에게 일어난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그림자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숙명이었다. 그는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혜은이는 백열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 옆에는 항상 커다란 개가 있었다. 혜은이는 자신이 그림 속에 행복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준호는 혜은이에게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진짜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태식과 함께 3년 전 사건의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낡은 국도 옆에는 당시 사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호는 썬더의 그림자처럼 이어진 호계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호계는 사고 현장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았고, 특히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숲길로 향했다. 호계야, 뭘 찾니? 준호가 물었다. 호계는 숲길 안쪽, 덤불 속에 코를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낡고 찢어진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천 조각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여성용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준호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낡고 오래된 반지였지만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JH, 지영과 현우, 그의 처제 김지영과 그녀의 남편, 즉 혜은이의 아빠의 이니셜이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이 반지는 사고 당시 지영이가 끼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이 반지는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듯했다. 태식아, 이거 봐, 지영이 반지야. 준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태식은 반지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곳에 이게 있었다니. 당시 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호계가 찾았어. 준호는 호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계는 덤불 속을 계속해서 킁킁거렸다. 호계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지가 발견된 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 흙더미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호계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내 삽을 가져와 호계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쳤다. 흙을 파헤치자 그곳에서 낡고 부식된 USB 드라이브 하나가 튀어나왔다. USB 드라이브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내용물이 온전하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USB를 수건으로 닦아냈다. 이게 대체 뭘까? 준호는 중얼거렸다.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 태식은 말했다. 그들은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놀랍게도 이정구가 죽기 직전 녹음한 음성 파일과 여러 개의 문서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은 이정구가 자신의 사촌형 이성호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문서 파일에는 이성호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성 파일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이정우는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고 그 쫓는 자가 바로 이성호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영아, 조심해. 그들이 널 노리고 있어. 라는 말을 남겼다. 준호는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3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다. 이성호는 이정우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처제까지 희생된 것이었다.
그리고 혜은이는 그 끔찍한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성호는 혜은이까지 없애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혜은이가 왜 폐가에서 숨어 살았는지,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자신이 좀 더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혜은이를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이성회계에 복수하고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타올랐다. 그는 혜은이의 방으로 향했다. 혜은이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백열이가 웅크려 앉아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잠든 혜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혜은아, 이제 삼촌이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의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진실을 밝혀줄게. 준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성회에게 연락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과거의 사고에 대해 물었다. 이성호는 시치미를 떼며 그저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이성호는 분명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태식과 함께 이성호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USB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하지만 이성호는 재벌가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언론에 폭로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성호는 이제 준호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족과 혜은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백열이와 함께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다. 김준호의 삶은 이성호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 이상 숨죽여 살던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이글거렸고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혜은이와 백열이를 보호하며 3년 전 비극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성호는 거대한 재벌가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태식은 준호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탐정 사무실을 비상 상황실처럼 꾸며 이성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음성 파일과 문서들은 강력한 증거였지만 이성호는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언론과 법조계를 쥐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언론에 제보했지만 이성호의 압력 때문인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3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된 터라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성호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거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태식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는 네가 움직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사람들이 네 주변을 맴돌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성호의 그림자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차량들, 그를 주시하는 듯한 시선들,
그는 혜은이와 배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혜은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망설였지만 혜은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혜은이를 재우고 배결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산책길이었지만 배결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배결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배결아, 왜 그래? 준호는 배결이의 시선을 따라 숲속을 응시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결이의 반응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준호는 배결이의 목줄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들은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김준호 씨 되시죠? 이성우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들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보았다. 그들은 그를 위협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무슨 말을 하자는 거죠? 준호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는 배결이를 자신 뒤로 숨겼다. 그냥 조용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배결이는 참지 않았다. 녀석은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들은 개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 준호는 배결이와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밤중에 이성우의 사람들과 대치할 여유가 없었다. 혜은이가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기에 더욱 위험했다. 준호는 미친 듯이 달렸다. 배결이는 그의 옆에서 함께 달렸다. 남자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숲길은 어두웠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다. 준호는 숨을 헐떡였지만 멈출 수 없었단 전를 수 없었다. 그는 혜은이를 지켜야 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로 들어섰다. 혜은이는 다행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배결이는 현관문 앞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배결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준호는 배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성호는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준호는 태식에게 연락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젠장 이성호가 생각보다 빠르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회견에서 혜은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호는 혜은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다. 혜은이는 내가 돌볼게. 기자회견 동안에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자. 태식은 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혜은이에게 태식의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놀다 오자고 말했다. 혜은이는 순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혜은이를 태식에게 맡기고 배결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성호의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 재조사 소문은 이미 언론계에 퍼져 있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태식이 섰고 배결이는 그의 발치에 늠름하게 앉아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다. 저는 오늘 3년 전 제 가족을 앗아간 비극적인 교통사고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이정우의 음성 파일, 이성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처제 김지영과 혜운이의 존재까지.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리와 살인 음모, 그리고 죄 없는 가족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성호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호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질문을 퍼부었고 그의 사진을 찍어댔다. 그때 준호의 옆에 있던 백열이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백열이는 기자들 틈에 섞여 있는 한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성호가 보낸 감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혼란을 틈타 준호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당신 누구야? 태식이 소리치며 남자를 제압했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백열이의 끈질긴 추격과 태식의 제압으로 인해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성호의 지시를 받아 준호의 동향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의 파장은 엄청났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이성호의 비리와 살인 음모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성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마침내 3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호는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여론과 증거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성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준호와 혜운이를 납치하려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덮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진 자들을 제거하려 했다. 준호는 이성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혜운이와 백열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다. 태식은 준호에게 혜운이와 함께 잠시 몸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이성호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혜운이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어. 태식은 말했다. 준호는 태식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혜운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바닷가 작은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그곳이라면 이성호의 그림자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운이는 준호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백열이는 준호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그를 지켰다. 준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 모든 싸움이 빨리 끝나고 혜운이에게 평화로운 삶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다. 그는 이성호의 마지막 발악을 예감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혜운이를 위해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바닷가 작은 마을의 고요함은 김준호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주는 듯했다. 혜운이는 그의 어머니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고 백열이는 마당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성호의 그림자는 그들을 끈질기게 쫓아왔고 준호는 그 그림자가 언제 덮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성호가 단순히 사업적인 문제로 끝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야, 큰일 났다. 이성호가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아마 해외로 도피한 후에도 그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너와 혜은이를 없애려 할 거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이렇게 도망치게 둘 수는 없어. 우리가 가진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한가? 그게 문제야.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강력하지만 이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치밀하게 은폐해왔어.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특히 3년 전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성호가 개입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낼 증거가.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확보한 USB는 이정우의 진술과 비자금 내역이지만 이성호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어. 준호의 머릿속에 이정우가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이 스쳐 지나갔다. 지영아, 조심해. 그들이 널 노리고 있어. 이정우는 분명 김지영에게 경고를 했다. 그렇다면 지영이는 이성호의 음모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 지영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준호의 뇌리를 스쳤다. 태식아, 지영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 혹시 그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일 수도 있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런 흔적도 없이 숨어 지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게다가 그녀는 네 가족의 사고에도 연루되어 있었어. 살아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는 거지? 무서워서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이성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녀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혜은이의 인형을 떠올렸다. 인형 팔에 새겨진 지혜라는 이름. 그 이름은 혜은이의 이름이 아니었다. 혜은이의 인형이 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 인형은 지영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고 지영이가 혜은이에게 남긴 단서였을 수도 있었다. 태식아, 3년 전 사고 당시 지영이의 소지품 중에 특이한 것은 없었어. 특히 인형 같은 것. 준호가 물었다. 인형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인형은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시 수색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졌고 이성호의 입김이 작용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만약 내 처제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분명히 숨어 지내고 있을 거야. 이성호의 눈을 피해서 준호는 혜은이의 인형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인형은 낡고 바랬지만 인형의 속에서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는 인형의 솔기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다. 그리고 인형의 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준호는 손을 떨었다. 이 USB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영이가 남긴 메시지임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태식에게 연락했고 태식은 USB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갔다. USB 안에는 김지영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에는 지영이가 이성호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목격했고 이정우와 함께 그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성호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까지. 영상 파일에는
이성호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정우를 쫓는 모습과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성호의 부하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김지영이 현장에서 이성호의 부하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끌려가기 직전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즉 혜은이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아내와 딸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고 처제는 납치되었으며 혜은이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것이 이성호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 그는 복수심으로 몸을 떨었다. 동시에 지영이의 헌신과 모성애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태식은 즉시 이성호의 체포를 위한 수사를 재개했다. USB에 담긴 영상은 이성호의 모든 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이성호의 자택을 급습했다. 그러나 이성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젠장 놓치면 안 돼. 태식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성호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야 해. 준호는 혜은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백열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성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공항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VIP 통로를 통해 출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인파를 헤치고 이성호를 쫓았다. 백열이는 그의 옆에서 맹렬하게 달렸다. 이성호의 경호원들은 준호를 막으려 했다. 준호는 그들을 뿌리치고 이성호에게 다가갔다. 이성호 도망칠 수 없어. 준호가 소리쳤다. 이성호는 준호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이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네가 저지른 죄는 네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거야.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호는 경호원들에게 준호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이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백열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백열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백열이는 한 경호원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다. 그 틈을 타 준호는 이성호에게 달려들었다. 이성호는 준호를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준호는 그의 팔을 잡았다. 이성호는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가 떨어졌다. 액자 속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처제 김지영과 그녀의 남편, 즉 혜은이의 부모의 사진이었다. 이성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었다. 경찰과 태식이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다. 태식은 이성호의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체포했다. 이성호는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이성호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은 안도감과 함께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다는 후련함이 밀려왔다. 3년 전의 비극은 이제야 끝이 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김지영,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살아있을까? 경찰은 김지영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USB 영상 속에서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은 희미했지만 그녀가 감금되었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영상 속에 비친 창문 너머의 독특한 지형이었다. 낡은 창고 건물과 그 옆에 폐쇄된 공장지대. 그곳은 이성호의 오래된 소유지 중 한 곳이었다. 준호는 백열이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영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만약 그녀가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백열이는 냄새를 따라 준호를 이끌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낡고 삭막한 공장지대의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비릿한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김준호는 백열이와 함께 이성호의 소유지 중 한 곳으로 지목된 폐쇄된 공장 건물에 도착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한번 희미한 희망을 찾아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공장 건물은 외부에선 그저 폐허처럼 보였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러나 백열이는 낡은 철문 앞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문 안쪽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날카롭게 번뜩였다. 지영이가 여기에 있는 건가? 준호는 백열이에게 물었다. 백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준호의 발에 코를 비볐다. 준호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더욱 음산했다. 거대한 기계들은 먼지에 뒤덮인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내부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멀리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백열이는 주저없이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는 백열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공장 내부에 울려 퍼졌다.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살아있었다. 지영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소리가 나는 곳은 공장 건물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무실 안은 좁고 지저분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침대 위에는 김지영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야위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영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지영아, 지영아. 그의 목소리에 지영이는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 3년 동안 이성에게 감금되어 고통받았을 그녀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백열이는 지영이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지영이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지영이의 손가락이 백열이의 머리를 아주 미세하게 쓰다듬는 듯 움직였다. 준호는 지영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호흡은 미약했고 천은 낮았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는 지영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다. 3년 전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일부를 다시 찾은 것이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그의 복수의 이유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영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태식과 경찰들도 속속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지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지영이를 찾아낼 줄이야. 태식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배결이가 찾았어. 배결이가 아니었으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배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배결이는 지영이가 있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지영이의 발견은 이성호의 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이성호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증언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지영이의 존재는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며칠 후 지영이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준호와 태식의 도움으로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3년 전 사고 당시 이성호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이곳에 감금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성호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의 남편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이성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혔다. 오빠, 혜은이는 어디에 있어?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혜은이는 안전해.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얼마나 혜은이를 살리려 애썼는지 알아. 네가 아기를 숨기는 영상이 USB에 담겨 있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엄마였어.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온기였다. 이성호는 지영이의 증언과 USB 영상 증거로 인해 살인교사, 납치감금, 횡령, 비자금 조성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재벌가 또한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혜은이와 지영이를 만나게 해주었다. 혜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지영이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지영이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배결이는 그들 곁을 지키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동안의 감금 생활과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준호는 지영이와 혜은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준호는 지영이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아내와 딸을 잃고 절망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혜은이와 배결이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 지영이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배결이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준호와 지영이, 혜은이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연결하는 끈이 되어주었다.
백열이는 이제 더 이상 도둑견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의 수호자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영웅이었다. 이성호가 처벌받고 지영이가 돌아오자 준호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의 복수는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비극을 영원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집에는 다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준호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백열이를 위한 요리였다. 그의 요리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김준호의 정원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낡은 평상 위에는 혜운이와 백열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지영은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통과 비극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성호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준호와 지영이의 증언, 그리고 USB에 담긴 결정적인 영상 증거들은 이성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혔다. 그는 살인교사, 납치감금,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는 비로소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정의가 승리했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지영은 병원에서 퇴원 후 준호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혜운이와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처음에는 혜운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백열이의 존재가 그들의 서먹함을 녹여주었다. 백열이는 항상 혜운이와 지영이 곁을 지키며 때로는 재롱을 부리고 때로는 위로의 눈빛을 보내며 그들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준호는 지영이와 혜운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그의 요리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사랑과 치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혜운이는 준호가 만든 음식을 가장 좋아했고 지영이도 그의 요리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지영이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혜운이도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건 백열이 덕분이야. 준호는 백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열이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영이는 준호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나갔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혜운이도 엄마를 따라 그림을 그렸다. 혜운이의 그림 속에는 항상 준호 삼촌과 백열이가 함께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은 식당을 열었다. 행복한 식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금세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통해 작은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다. 지영이는 식당의 한쪽 벽에 자신의 그림들을 전시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백열이는 식당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백열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혜은이와 지영이 그리고 백열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호는 식당 문을 닫고 혜은이, 지영이 그리고 백열이와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혜은이는 백열이와 함께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지영이는 해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백열이가 그의 도시락을 훔쳐가던 그 처음의 순간, 그 작은 사건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 마리의 충직한 개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때로는 한 마리의 개 혹은 한 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혜은이와 백열이에게 다가갔다. 혜은이는 백열이의 목을 꼭 껴안고 웃고 있었다. 백열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혜은이가 해맑게 외쳤다. 백열이는 혜은이의 얼굴을 핥으며 답했다. 준호는 지영이를 향해 걸어갔다. 지영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는 해가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을 세상에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